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제 강의를 이렇게 듣고 뭐 하던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G7이니 G20이니 하는 이런 그 국가 간의 모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심심하면 한 번씩 모여서 먹방하는 줄 아는데 그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 그리고 중앙은행의 이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건데, 자, 이거 또 재밌는 게 G7 회담이 끝이 났죠. 이번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일본에서 했습니다. 자, 여기 모였습니다. 이제 G20는 조금 이제 선진국 클럽이라고 뭐 하고 OECD 뭐 이런 게 있는데 G7은 그나마 명실공히 선진국 모임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고 나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성명서를. 이번에는 또 뭐 성명서에서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다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흐름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은 크게 한 3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을 이제 사용을 하긴 하되 그 목적을 소위 말하는 화폐 전쟁이 아니라 자국 내 내수 진작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환율 조절을 목적으로 통화 정책은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북한 핵실험 반대한다. 뭐 찬성할 리가 없으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고, 브렉시트도 반대한다. 브렉시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브렉시트는 뭐 가능성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도 그 생각을 지지하는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EU 관계자가 영국이 자기 마음대로 뛰어나가고 나서도 EU 시장에 무관세로 들어온다거나 이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쓸 수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고, 그러면 영국에서 EU로 할 때는 이제 관세하고 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U가 작은 시장이 아니죠. 인구 5억의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영국은 뭐 금융을 빼고라도 많은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국이 그걸 관세를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EU 쪽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또 했죠. 했기 때문에 브렉시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긴 보는데, 자, 그러면 또 세 번째가 뭐였냐? 그래서 여기서 모여가지고 한 명을 다구리를 합니다. 여기 오지도 않은 나라를 다구리를 쳤어요. 어느 나라겠습니까? 중국입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프레임이 오일에서 철강으로 약간 넘어가는 분위기긴 한데요. 자, 일단은 이 3가지 핵심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통화 정책은 내수 진작 용만으로 써라. 환율 조정을 목적으로 통화 정책을 쓰지 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은 달러 약세로 가니까 너희들은 자국 통화를 약세로 가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베 쪽에서 아베노믹스를 추가하거나 더 강하게 하려고 했던 게 무산됐던 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은 달러 약세를 그냥 좀 더 견고하게 가고 있다. 이미 뭐 표현은 다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확인이 된 거고요.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그러면 또 왜 갑자기 또 중국 얘기를 하냐? 뭐 북한이나 이런 건 당연한다고 치더라도 왜? 지금의 화두는 2008년 이후부터는 지금의 통화 정책만으로 온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이빨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해서 오히려 교과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더 혼란스러운 시장이 이어져 왔는데, 그게 이제 통화 정책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상수지가 나쁘다, 뭐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지금 조선업 위험하지 않습니까? 해운업 용선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게임이 안 된다. 이런 거 할 때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환율을 3,000원, 4,000원 때려버리면 뭐 어떻게 수출 경쟁력은 확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오히려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 단점이.
우리가 낮출 때 남도 낮추면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 정책만큼은 공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공조가 다 그냥 전부 다 인하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통화 정책으로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뭘 자극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썼는데 더 이상 이제 왜 다른 나라도 써버리니까 중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부작용만 났고 잠깐 반짝하다가 마는 게 계속되니까 그러면 좀 더 강하게 해야 되고 좀 더 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끝없는 모든 게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화정책은 이제 쉽게 말해서 공조화를 해서 큰 분위기를 맞춰가자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였다? 재정정책이죠. 근데 이 재정정책은 또 이제 재정정책은 G20는 이제 말 그대로 20개의 나라가 엮여 있으니까 통화정책에 굉장히 거기서 결정나는 게 중요하겠죠. 몇 명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결정하는 게. 그런데 재정정책은 뭐 하는 거예요? 국가가 돈을 쓰는 거, 쉽게 국가가 그 정부 지출을 이끌어 가지고 경제부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할 수 있는 선진국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재정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G20보다는 G7에서 나올 확률이 더 높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또 봤더니 가장 재정정책에 대해서 재정정책이란 단어를 쓰고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아베였습니다. 예. 왜? 통화정책에 한계가 왔고 미국이 더 이상 아베노미스 같은 통화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 피력하잖아요. 그럼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재정정책인데 일본은 이미 빚이 많기 때문에 나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면 효과가 좀 괜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재정정책에 대한, 그리고 대면했을 때 메르켈을 만나서 재정정책을 쓰자면 굉장히 적극적인 오퍼를 합니다. 그랬는데 유럽 쪽에서는 조금 재정정책이나 재정전략 뭐 이런 식으로 발을 약간 뺍니다. 왜? 일단 캐머런 총리 같은 경우는 한 달도 안 남았죠. 이번 달에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정부가 대규모의 정책을 써가지고 돈을 쓰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을 자극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영국은 또 자기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로존 하면은 제일 문제가 재정 문제지 않습니까? 재정 위기였으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뭐 그리스에 돈 퍼주고 막 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뭐 계속 돈을 이제 추가로 발표를 하면 정치인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래서 온도 조절을 했으나 사실 재정 정책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2008년부터는 통화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몇 년 이어지고 미국이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유럽이 거기에 미국 측으로 동참을 하게 되면서 가장 큰 화두가 뭐였냐면 통화 정책의 국제 공조입니다. 예. 그리고 국제 공조가 어느 정도 학습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그게 답이라는 게 암암리에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재정 정책도 공조화를 하자. 예. 모두가 통화 정책을 써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 재정 정책도 우리 같이 합시다. 됐는데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워싱턴 G20 때도 그랬고 재정정책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환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자, 하지 말자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즌 3가 시작돼요. 시즌 3. 그러면 통화 정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뭐 해운, 조선 이런 쪽으로 지금 좀 강한 구조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 좀비 기업들을 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맞죠? 문제는 많이 생깁니다. 온갖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러면 어떤 거냐? 자, 이 회사는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어요. 왜 좀비 기업입니까? 공급이 너무 많다는 거죠. 중국만 놓고 봐도 지금 시진핑이 목표로 하고 있고 리커튼 총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감축 정책이 완전히 성공해도 11억 톤 정도 만들어져요. 근데 자국에서 쓰는 게 7억 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4억 톤은 그냥 덤핑으로 바깥에다가 싸게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기업 때문에 우리나라 포스코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죽게 생겼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화 정책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려줘야죠. 포스코드 수출했을 때 돈 많이 남게 하기 위해서 뭐 환율을 높인다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화폐 전쟁을 또 해야 되고, 그것도 팔면 팔수록 손해니까 돈을 계속 찔러줘야 되죠. 그래서 죽지도 않고 계속 적자를 계속 이어 만들어 가면 생산 과잉은 계속되고 예대인들 때문에 같이 다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거죠.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은 같이 가고 재정 정책도 하는데 이번에 시즌 3는 뭐냐? 구조 조정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왜? 구조 조정도 같이 해야 돼요. 왜? 이때쯤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구조 조정은 말이 좋아, 구조 조정이 일자리 자르는 거죠. 이게 쉬운 거 같으면 당장 했겠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가져가기도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뭐 잘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면 여론이 나빠지고 하는 것도 부담이고, 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대선이 또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구조조정으로 가야 되는 게, 근데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게 뭐냐? 자, 기름을 보시면 알죠. 자, 미국이 원유를 수입하다가 수출하는 국가로 바뀌고, 그건 왜였습니까? 셰일가스가 이제 생산돼서 더 이상은 국내 소비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쏘기를 시작했고, 그런 와중에 달러가 강해지면서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럼 유가가 떨어졌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오펙이나 러시아나 미국에서 유가가 떨어졌을 때 원래 정상대로라면 생산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맞춰야 되지만 오히려 생산을 늘립니다. 첫 번째 이유, 마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진율이 10%였으면 100만 원씩 팔다가 5%로 떨어지니까 200만 원씩 파는 거예요. 어떻게든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공급이 좀 늘어나는 것도 있었고, 거기에 또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쪼는 놈이 뒤지는 거임, 이게 치킨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단가가 가장 높은 미국이 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우디도 사실 처음에 미국이 그 양적 완화를 한창 진행을 할 때 달러가 너무 약해져 버려가지고 미국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오일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왕국이니까. 그래서 기름값을 어느 정도 떨어뜨릴 필요는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는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사우디하고 손잡고 같이 우리끼리 다 해먹자. 때마침 러시아는 자꾸 뭐 이렇게 격추시키고 전쟁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러시아 조지자가 된 거고, 일단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이 세 아이들이 졸라게 잘 버티는 거예요. 먼저 항복을 안 하는 거죠. 사우디도 점점 길어지니까 이제 미국도 미국이지만 자기 살아야 되겠다가 된 거고, 그 와중에 미국이 생각해 보니까 좀 죽여가지고 얘 죽으면 좀 해먹으려고 했는데 안 죽잖아. 그래서 내 살이 썩기 시작해요. 셰일가스들이 막 안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거 또 사우디는 또 그 와중에 점점 악에 받쳐서 더 뭐 참수하고 난리도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란을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하는데 사우디는 열받은 거죠. 자기하고 이란하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데 갑자기 이란 편을 들어주니까 미국하고도 사이가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달래주러 날아갔더니 만나주지도 않고 제대로 삐진 거죠. 그 상황이 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철강도 만약에 가격이 좀 떨어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줄이기보다는 그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증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일 가격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유가 얘기하다 마무리하고 넘어가죠. 기름값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50 정도 왔는데, 그러면 지금 사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일단은 50달러까지 온 거는 사실 되게 웃긴, 그러니까 증산을 안 하는 걸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감산 합의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산 합의도 합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한계가 와서 합의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와중에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서 반군들이 막 유전을 점령하고 캐나다에서 불이 나가지고 차들이 못 움직이고 하는 바람에 감산이 좀 빨리 됐고, 그리고 미국의 셰일가스 유정이 많이 줄면서 수급의 이유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기름을 지금 살까요 했는데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아까 그 고객분들한테 더 갖고 있어라고 했겠죠. 왜 그러냐?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약간 또 숨통이 튀었네요. 그래도 한 30 몇 달러 때는 우리 모여가지고 뭔가를 해보자 했는데 50불 정도 되니까 약간 숨통이 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셀카프가 다시 공사가 들어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한 레벨 더 가려고 하면 사우디하고 이란이 뭔가 손을 잡아서 얘기가 돼야 되고 감산 합의가 좀 나와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유가는 뭐 큰 일은 없고 근데 지금 먹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있는 건 뭐 당장 다 팔 건 아니지만 뭐 크게 레벨업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다시 철강으로 돌아오면요. 자 그러면 지금 유가 때도 마찬가지고 유가도 완전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철강이 중국의 대표적인 그 국영 좀비 기업들이 철강과 시멘트 쪽입니다. 왜? 주로 건설 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생산 과잉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전 지구적으로 저성장이 기본 틀이 돼서 딱히 이렇게 철을 많이 쓰는 곳이 없어요. 그죠? 심지어 조선이나 배를 만들고 하면은 철이 많이 들 텐데 뭐 조선소가 도크가 비어 있으니까 뭐 철공에서 납품할 게 없겠죠. 할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기업들이 좀비화되고 그 좀비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찔러줘야 되고 그러면 찔러줄 돈이 정부에 없으니까 돈을 찍게 될 것이고 찍은 돈들이 좀비 기업을 통해 가지고 계속 시장에 나오고 그리고 광고 과잉은 계속돼서 디플레이션 계속 온단 말이에요. 왜? 물건 가격이 계속 낮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이 오는 겁니다. 일단 디플레이션이 오는데 돈을 계속 찍어야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물 경제는 거의 죽어가죠. 그런데 자본시장은 또 찍은 돈 때문에 움찔움찔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만 가고 주변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좀비 기업들을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고름은 살이 아니다. 짜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짜내려고 하면 우리가 짜서 예를 들어서 1억 톤을 만들었다고 5천 톤만 만들자라고 하면 그게 주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호주나 일본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시장을 내가 먹어야지 해버리면 망고 도루묵이죠.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G7들이 모여가지고 중국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중국 구조조정해라고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이가 없겠죠. 왜? 나는 가지도 않았는데 저것들이 갑자기 난리 난 거죠. 나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안 그래도 좀 속 시끄러운데 저것들이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럼 여기서 캐프천 마크입니다. 일단은 가장 공급 과잉의 주범은 철강에 있어서는 당연 중국입니다. 요거 해결 안 되면 한국도 미래가 없어요. 한국에 철강 관련 안 된 장치 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다 그겁니다. 다 그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저런 식으로 저성장에다가 자꾸 저렇게 되면 우리가 해먹을 건 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잘해야 우리도 살 길이 열리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종속 국가의 안타까움이긴 한데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관심은 중국 과연 구조조정을 할까입니다. 일단은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G7에서 중국도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중국도 내부 사정이 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십몇 년 전으로 좀 돌아가면요. 요게 재밌는 차트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신 주식이라면 죽고 싶겠죠. 줄줄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위안화 환율입니다. 위안화 환율이에요. 예전에는 고정이었죠. 말 그대로 고정이네요. 쭉 옆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2005년 7월 22일 날 이제 고정 환율제에서 관리 변동 환율제니 말도 어려운 걸로 뭐 5개 환율로 바꾸면서 환율이 통 10년 동안 계속 떨어집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위안화가 절상됐다. 그래서 위안화는 당연히 절상되는 거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합니다. 왜? 10년 동안 절상됐으니까요. 근데 중국은 뭘로 먹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출로 먹고 살아요. 근데 위안화가 절상되면 중국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때는 8 정도였습니다. 지금 뭐 많이 올라온 게 6.5 정도 되는데 30% 이상 절상된 거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지금 환율이 한 7, 800원 된 겁니다. 그러면 당장에 뭐 현대자동차, 중리산이 얘기가 나올 텐데 중국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수출 국가한테 결코 좋은 게 아닌데 거의 10년을 여기 잠깐 뭐 와리가리 좀 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요게 방향이 바뀌면서 사단이 났었잖아요. 2014년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네. 왜 이렇게 됐을까? 또 중국에 또 내부 사정이 있는 거죠.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나왔다가 이제 우리 세계 무역기구 WTO에 2001년에 가입을 합니다. 2001년에 가입을 하는데 예, 안녕하세요. 예. 2001년에 가입을 하는데 지금 이제 뭐 WTO에 가입을 했는데 요때는 이제 그 국가 간들끼리 무역을 할 때는 그게 중국은 좀 독특한 나라죠. 중국은 그 자본주의 체제 공산주의 나라, 정치는 또 공산주의고 또 얼추 비슷한 독재를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예전에도 철저한 보호주의였죠. 예전에는 뭐 양담배 피면 매국노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철저한 보호주의 무역을 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수출을 하면서 우리가 외국 거를 수입해서 쓰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도리가 안 맞는 거잖아요. 나도 수출로 먹고 살면 남들도 수출로 우리한테 먹고 사는 게 좀 있어야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예, 그런 나라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WTO에서 완전한 자본주의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와 거의 독재거나 사회주의 체제 그 일반 시장하고 해석이 안 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를 1대1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룹을 나눕니다. MEF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장주의 체제 국가와 비시장 체제 국가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나눠서 뭐 합니까?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에다가 철강을 수출해요. 근데 철강이 미국 국산은 뭐 1kg에 10,000원이다. 근데 중국은 1kg에 800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수출되는 순간 그거죠. 미국의 철강 업체들은 제명이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덤핑이라고 하죠. 덤핑. 그래서 근데 얼마에 팔면 덤핑이냐를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은 시장체제 국가잖아요. 한국 철강이 미국에 뭐 1kg에 10,000원에 팔면 이게 싼지 비싼지는 한국에서 얼마에 파는지를 봐요. 그죠? 그래서 야 너희 나라는 이 정도 파는데 왜 수출 우리가 솔직히 뭐 제네시스도 뭐 수출이 더 싸긴 했었는데 이제 기준을 국산으로 국내로 봅니다. 국내로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8,000원에 팔아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예를 들어 5,000원에 팔면 이거는 덤핑이 아니죠. 국내보다 더 비싸게 파는 거니까. 그러면 과세를 못 때립니다. 덤핑을 하면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덤핑 과세를 때리는 거죠. 근데 이건 그 덤핑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시장체제 국가가 되버리면 지금 중국은 비시장체제 국가거든요. 그러면 철강을 미국에 팔 때 중국 안의 가격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호주나 브라질이나 다른 나라 걸 보고 현저하게 싸게 팔면 덤핑이라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미국이 지금 가공을 해서 거의 이제 그 녹이 슬지 않는 그 철강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 그런 거에 덤핑 과세를 때렸는데 과세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522%예요. 장사하지 말란 얘기죠. 5%도 아닙니다. 520% 관세 때리면 이거는 뭐 하지 말 그러니까 수출 금지랑 똑같은 거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이 배가 안 가라앉는 게 신기합니다. 볼 때마다. 가끔 물이 아니고 콘크리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 중국은 일단 2001년에 WTO에 가입할 때 얘를 시장체제 국가로 인정한다면 다 죽자는 얘기죠. 모든 나라가 중국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15년 동안은
그냥 비시장 국가로 있고 15년 후에 다시 그때 결정을 하자고 15년 동안 그냥 이렇게 가는데 WTO에서는 그렇게 하고 각 나라별끼리는 또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2005년에 중국을 시장 국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산이 싼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안 했다면 중국산이 그렇게 싸지 않아요. 왜? 과세를 때려요. 우리는 중국한테 과세를 때릴 때 기준이 뭐다? 중국 국내 가격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격보다 쌀 수밖에 없죠. 왜 우리나라를 했겠습니까? 중국이 그걸 안 해주면 우리한테도 수입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중국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우리 좋은 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 개별 국가들은 일부 국가들이 지금 한 70개 국가 정도는 이제 그걸 이제 서로 MES를 인정을 해주겠어요. MES가 마켓 이코노미 스테이처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체제 국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빨간색들이 아직 안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예. 우리나라를 포함한 초록색들은 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초록색 국가에 가면 메이드 인 차이나는 다 쌉니다.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있는 거고. 저 가만 보면은 그러면 제일 큰데 북미와 유럽이 안 하고 있죠. 근데 북미하고 유럽은 이게 만약에 들어와 버리면 덤핑 과세를 때리기 힘들게 들어와 버리면 자국 제조업이나 이런 게 박살날 수 있겠죠. 여기는 우리보다 더 인건비가 화끈하게 비싼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죠? 그래서 근데 15년 후에 보자고 했잖아요. 그게 올해입니다. 2016년이죠. 세월 빠릅니다. 15년이 그냥 갔네요. 그래서 15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죠. 지금 모여가지고. 졸라. 예. 근데 지금 아베가 카메라 보면 씩 웃고 있어요. 이번에 승자는 아베입니다. 왜? 아베 지지율이 급등을 했어요. 왜겠습니까? 오바마를 히로시마에 데리고 왔잖아요. 예. 만약에 박근혜가 아베랑 정상회담을 하는데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서 뭐 헌화라도 하게 되면 박근혜 인기는 또 치솟겠죠. 예. 그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인기 올라가도 좋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게 좀 기분 나쁘게 웃고 있어요. 뭐 되게 좋아하고 있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또 오바마가 이번에 또 오바마 연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원고를 없습니다. 저도 이 원고 들고 있지만 원고를 보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오바마가 늘 라이브로 하다가 이번에는 원고를 보고 읽었어요. 왜? 오바마의 특징이 오바마 연설의 90%는 농담입니다. 하필이면 회복된 떨어진 데서 농담하다가 잘못될까봐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뭐 갑자기 감정이 울컥해가지고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갑자기 미국이 일본한테 사과하게 되는 게 되잖아요. 같이 전쟁했는데. 그러니까 전쟁은 또 확 뒤로 가고 핵을 때린 게 미안하다 이렇게 되면 프레임이 확 바뀌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읽힐 만한 얘기가 있을런지 해서 미리 검토를 다 하고 읽었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졸라게 열을 냈습니다. 왜 진중한 얘기는 안 했냐고. 뭐 트럼프는 또 공화당 쪽이니까.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여기 모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제 강의 초반에 올해 초반에 들었을 때 지금 작년 9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3달 미뤘잖아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3달 동안 중국이 뭘 했습니까? 일단 미국에 가가지고 비행기 400대 주문이라는 걸 일단 크게 한번 질러줬고 그 다음에 바로 돌아오지 않고 유럽을 훑어다니면서 선물을 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융커 플랜입니다. 융커 플랜. 융커 플랜이 뭐였죠? 유럽이 재정 정책을 쓰는데 중국이 위안화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냥 돈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유럽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 이 정도 됐으면 시장체제 국가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운을 띄웁니다.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중국 가격보다 훨씬 비싸지만 유럽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팔 수 있는 통로가 열리잖아요. 지금은 덤핑 가치를 500%씩 때려버리니까 답이 없는데 유럽 시장만 열려도 대박인 거죠. 그때만 해도 미국이 허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유럽은 일단 당장 돈이 급하니까 그러다가 유럽도 지금 말이 바뀌고 있어요. 한 몇 개월 지났다가 이제는 중국 아직 이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구조조정 안 하면 안에서 그런 식으로 저가로 만들면 저가로 만든 거 절대 밖에 못 팔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고민이 이겁니다. 중국의 고민은 어떻게든 좀비 기업을 살려가지고 어떻게든 졸라게 저가에 어떻게든 팔든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좀 해가지고 MEF를 받고 거기서 생산 자체는 줄었지만 가격을 조금 더 제대로 받아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맞느냐,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가야 결과적으로 좋은 거겠습니까? 구조조정 가야죠. 구조조정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구조조정을 시진핑이나 중앙정부는 당연히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 주석들은 큰 걸 보잖아요. 만약에 MEF를 정말 아름답게 지금 FDR도 됐죠. FDR 됐는데 지금 FDR을 제대로 쓰려고 하면 중국 경제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라의 돈을 기축통화로라고 하긴 했지만 쓰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달러 쓰고 말지. 근데 그러려면 중국이 뭔가 큰 걸 해야 되는데 내수 쪽은 뭐 1대1로나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재정정책을 화끈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요건 좋아요. 요건 좋은데 이 문제는 저 하나둘도 아닌 저 국영 좀비 기업들 저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도대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강하게 독하게 마음 먹고 잘라낸다면 절개 수술을 해낸다면 그것 때문에 철강이나 이런 게 다 돌아와서 세계 경제도 돌아오겠죠. 그럼 세계 경제가 돌아오면 중국은 덤핑 과세에서 자유롭게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제값받고 수출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좀비 기업이 아니죠. 대륙의 포스코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되면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도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면 중국하고 뭐 다 날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의 모든 문제는 공급 과잉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찍어서 수요를 창출해가지고 그 공급을 쳐내려고 했는데 수요는 자극되는 게 점점 제한적이 되고 공급은 계속 많으니까 해결이 안 돼서 재정정책도 같이 쓰고 구조조정도 같이 하자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때마침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와요. 현대상선 연속로 제협상 진척이 있다. FTX 날라갔다. 뭐 이렇게 자를 거 자르고 한때 FTX 기억나실 겁니다. 신화였죠. 현대중공업하고 또 달랐습니다. 현대중공업 처음부터 시작한 친구들이고 FTX는 뭐 그래서 개미들도 많았죠. 그래서 이제 떠 있는 개미지옥, 그러니까 땅 위의 개미지옥은 하이닉스였고 바다 위의 개미지옥은 FTX였는데 FTX 패노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막 구인 광고 2007년, 2008년 때 구인 광고하면 신입 사원들을 크루즈에 태우고 막 연수하고 그랬었어요. 완전 뭐 정말 잘 나갔다가 지금 한 방에 날아가기 뭐 거의 끝났죠 사실은. 거의 난리다시피 했습니다. 뭐겠습니까? 한국도 구조조정에 동참해. 왜? 중국이 그래 내가 할 건데 내가 해서 생산을 줄이면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호주가 따라 들어오면 난 하나만 할 텐데 라는 걱정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돈 워리 한국도 일본도 다 한다. 같이 하자. 어차피 해야 되면 같이 하자. 왜? 통화정책도 같이 안 하면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죠. 구조조정도 같이 안 하면 석유처럼 된다. 우리 다 죽을 거냐. 그죠? 그래서 같이 하자라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진짜 지금 원유는 오펙 그리고 러시아, 미국 3대 각축전이었죠. 근데 철강은 중국, 한국, 일본, 호주라는 또 주인공만 바뀐 거예요. 근데 거기 깔린 건 똑같습니다. 철강도 원유하고 똑같죠. 모든 공사나 이런 게 기본이 철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죠? 철로 만든 게 기름 넣고 가는 거잖아요. 배가 됐든 비행기가 됐든 차가 됐든 그런 거니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구조조정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가 기준금리를 낮췄을 때 이거는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확보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딱딱딱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 아름다운 해석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그런 아름다운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잘 되면 괜찮을 것이다. 왜?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것들은 그러면 가장 좋은 그림 뭐겠습니까? 더 아름다워지는 달러 약세가 좀 더 진전이 돼서
좀 더 구조적인 진전이 돼서 미국이 6, 7월 달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자본시장이 요동 없이 그대로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달러 약세가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고 한국, 중국, 일본이 구조적인 동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유가가 달러 약세를 타고 어느 정도 조금 더 레벨업이 된다면 지금까지 눌러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 뭡니까? 당장 미국 금리 인상하면 신흥국 한번 살아나는 거 아닐까?는 걱정. 브렉시트 영국 날아가는 거 아닐까? 걱정.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철강 공급 과잉 등 많은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과 유가가 더 이상은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걱정. 왜? 간판 합의가 없었으니까. 그런 그 네 개가 한꺼번에 해결되잖아요. 그러면은 서머랠리 오지 말라는 법도 없죠. 물론 주장하신 분들께서는 금리 인상을 연기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냐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 그림 속에. 근데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그때 9월 달에 했을 때랑 지금이랑 좀 다르다고 봐요. 지금이랑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냥 차라리 달러 약세가 좀 더 와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도 결과적으로 달러가 더 강해지진 않는 뭐 그 정도 모습이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3개월 미뤄가지고 또 9월 달에 걱정을 하는 것보다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장의 그림을 금리 인상 연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이렇게 차라리 때리고 말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생각이라서 지금 이제 국제 경제 화두는 딴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만약에 이게 성공하잖아요. 구조조정이 뭡니까? 왜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지금 공급시설, 뭐 자동차, 철강, 조선 이 모든 거는 2007년 이전에 경기가 아주 화랑일 때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절대 이것들을 그대로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정도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한다 하더라도 당장은 못 합니다. 그러면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털고 가야 되는데 일본이 그때 그래서 그 잃어버린 20년 중에 컸던 게 구조조정을 계속 미룹니다. 구조조정을 계속 미뤄요. 왜? 금융시장, 부동산이 무너지고 니케이가 무너지고 하면 제일 타격 큰 데가 금융회사들이었겠죠. 은행이든 뭐 증권보험 그런 데는 그러면 파이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잘라냈어야죠. 근데 안 잘라내고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버블이 터진 지 10년 후에나 홋카이도 은행이 구조조정하고 정리가 되면서 이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때부터 일본은 대바닥을 찍습니다. 이제 좀비 기업이 끝났다고 본 거죠. 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은 한창 중학교, 고등학교 때처럼 미리 옷을 사면 좀 일부러 크게 사야 될 정도로 키가 크게 이렇게 옷을 샀는데 더 이상 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이제 맞는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털고 나가면 다시 이 공급 과잉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통화 정책도 다시 정상화될 수 있어요. 지금은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공급이 계속되니까 약을 먹여서라도 이걸 계속 쓰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공급이 좀 줄어들면 그만큼 약을 덜 써도 되죠. 그러면 부작용도 줄어들 것이고 다음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또 쓸만한 여분이 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해결되면 오히려 다시 한번 2008년 이후로 10년 동안 8년 이상의 장기 불황이 있었죠. 그게 대바닥을 짚고 올라갈 수 있는 관건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구조조정 돼야 된다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가 잘려나가자는 것. 자, 핀란드의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노키아 한때 그 스마트폰 이전에 폰 시장을 잠식하던 노키아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핀란드 주가 상장 주식의 70% 정도가 노키아랑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키아 그럼 핀란드 망해야 되겠네요. 보통 우리 그런 말 하죠. 대마불사, 현대 삼성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하죠. 핀란드 망했나요? 아닙니다. 핀란드가 구조조정이 돼서 쳐나갈 때 핀란드 정부는 뭘 했겠습니까? 핀란드 중앙은행 돈 찍어서 노키아한테 돈을 줬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서 잘려 나온 사람들만 케어한 거야. 도태될 기업은 도태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이없는 기사가 나요. 오너들의 지갑도 털어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기사가 나와야 되죠? 한진해운 잘못됐으면 그 조씨 집안에서 돈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해먹은 게, 뭐, 해먹었다고 말하기 어쨌든 그 자기 거잖아요. 자기 가게가 잘못되면 자기 화재 털어서라도 빚잔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하라고 왜 언론에서 기사가 나와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구조조정은 해야 되는데 그 고통을 또 힘없는 사람들이 다 안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라는 거지. 구조조정은 해야 됩니다. 구조조정은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약 먹는 수밖에 약이 먹였어요. 진통제. 통화정책은 진통제입니다. 원인 치료를 해야 돼요. 종양을 덜어내지 않으면 계속 진통제만 먹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통제가 너무 강해져서 이제는 내성이 생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재정정책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물리치료 같은 거죠. 이제 회복 치료를 하는 거죠. 근육량도 생겨야 되고, 그 근육이 재정정책을 해서 이제 돈의 힘이 아니라 실제 경제를 좀 자극하는 게 또 필요한데, 그 와중에서는 요게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이게 만약에 잘만 되면은 또 새로운 시즌이 열릴 수가 있겠죠. 왜 8년 동안 너무 골이 깊었습니다. 이제 산이 나올 때도 됐죠. 지금까지 미국이 주가를 회복하고 했던 거 다 돈의 힘입니다. 이제는 그 돈의 힘이 실제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돈들이 풀리기 전에, 지금 찍은 돈들이 다 중앙은행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돈들이 나오려면 이 실물 경제의 좀비 기업이랑 구멍이 막히지 않으면 잘 안 나오려고 하겠죠. 나와봐도 다 새버릴 테니까. 그리고 이게 해결돼야 되고, 다행히 글로벌이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중국한테 너 MES나 뭐 이런 거 받고 싶으면, 그러니까 정상 국가로 해서 제대로 무역을 한번 해보고 싶으면 네가 그때 2009년부터 그렇게 벌려놨던 거 정리를 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겁니다. EU도 갑자기 확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중국 압박 요긴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저는 제정신이면 할 거라고 보고, 시진핑은 다행히 굉장히 준천재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에서 먼저 이 얘기를 해요, 또. 그러니까 G7에서 압박을 넣는 것도 있지만 시진핑이 먼저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진핑은 저런 지도자가 한국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중국이 가야 할 길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중국이 경제는 우리보다 앞으로 기회가 많다고 보는데, 일단은 조금 더 이야기가 있는데 잠깐 좀 한 10분 쉬었다가 그 헨리 키신저 그 국무장관이 했던 얘기 그때 한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원유 시장에서 달러로만 결제하게끔 하자. 그게 먹혔고, 그때 그게 또 간단했습니다. 항모 하나가 떠가지고 사우디로 갔어요. 그래서 죽을래 개가 될래 이렇게 된 거예요. 당연히 개가 돼야겠죠.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우디가 당시 석유 생산 70%였거든요. 그래서 사우디가 달러로 받는. 그리고 달러 패거제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랑 한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중동의 미국의 개가 됐죠.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달러의 위상은 뭘 하려고 하면 달러가 없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다른 IB나 이런 데들은 그냥 엔화로 빌려서 다른 데 투자 이런 건 가능한데, 실물 경제에서 원자재를 사는 데는 다 달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배은망덕한 짓이 뭐겠습니까? 원자재 시장에서 달러 외에 다른 걸로 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겠죠. 이란이 그걸 시도합니다. 이란이 그걸 시도하다가 그럼 살려두면 안 되겠지. 근데 그걸 핑계로 때리면 욕먹잖아요. 속보이니까 이것들이 핵무기를 개발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한 적이 없는데 하면 그냥 그 말 하기 전에 가서 두드려 패기치는 거예요. 이 새끼가 미쳐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미국 말 믿는 거죠. 개발하나 보다. 얘네들 또 열받는 거지. 이럴 거면 진짜 쌍 개발하고 말겠다. 그냥 막 억울하잖아요. 실제 개발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데 어느 순간
또 중국 문제가 있는 건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반 음모론이고 반은 정설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이제 9.11이 그 보면 그 관련자들을 보면 다 사우디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우디 사람들이고 그리고 빈라덴이 그 한 번씩 미국 그 정부에서 끊어준 비행기 티켓으로 사우디로 가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빈라덴이었는지 아무튼 사우디 그쪽이었는지 그 빈라덴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화시 9.11에서 그걸 의혹 제기를 많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 뭐 미국이 조장하겠다고까지는 보기는 어렵지만 그거 하는 거를 알고는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건물을 뼈마디를 다 풀어놓은 거 아니냐. 신기하잖아요. 꼭대기에 추락을 했는데 건물이 예쁘게 무너지잖아요. 신기하게. 무슨 폭파 공법처럼. 그러니까 알고 이제 미국은 쇼맨십의 국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때릴 명분을 만들어주고 이제 쉽게 말해서 사우디는 그 액션을 취해주고 그 이 명분을 득한 다음에 여차하면 때릴 수 있는 분위기에서 이라크 쪽하고 협상을 한 거 아니냐, 비밀 협상을 한 거 아니냐. 그게 뭐겠습니까? 네. 중국은 예전부터 이제 아프리카나 원자재 보고인 아프리카하고 중국 본토를 잇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합니다. 네, 남중국 해가 주목받는 이유도 해상로의 대부분이 거기를 통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일본도 태평양 전쟁 때 진주만을 때렸던 게 남중국 해 때문에 때린 거거든요. 거기를 지나서 내려가면 인도네시아 반도에 목재와 석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필리핀이 있었고 필리핀에 메가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을 때릴 바에 차라리 뒤통수를 쳐가지고 필리핀에서 철수시키는 게 나았겠죠. 그래서 진주만을 때린 거고. 그래서 진주만에서 때리면 본토에서 오는 데는 오래 걸릴 테니 그 사이에 다 점령해 놓으면 미국이 이제 그냥 뭐 너희 하든지 말든지 평화 협상을 하려는 게 일본의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남중국해 해상의 그 지위는 굉장히 높은 건데, 근데 미국이 그걸 봐줍니까? 아니죠. 그래서 중국판 사드가 남중국해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미국이 뭐라고 하기 힘든 게 그건 본토에 있는 거예요. 중국 본토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놓는 거는 미국의 동맹국이 놓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사드를 놓겠다고 하는 것도 이제 그거하고 쇼부 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도 좀 있긴 한데요.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 석유 공급에 가장 좋은 거. LPG 배달시키는 게 편해요? 도시가스로 쓰는 게 나아요? 당연히 도시가스죠. 이제는 PNG입니다. PNG. 자,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중동을 지나가지고 중국 수장까지만 딱 들어와 보세요.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옥죄려면 해상은 다 막아놨잖아요. 한국, 일본, 뭐 블라블라 다 있어요. 심지어 베트남에까지 미국 군사 다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오바마 왔을 때 총 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뒤통수가 구린 거죠, 말 그대로. 중국의 수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그냥 언덕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란, 이라크를 잘 해서 그냥 연결해 두면 중국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원자재 수급이 해결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꽤 큰 도약을 할 수 있겠죠. 미국은 그걸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란이 자꾸 도발을 해가지고 막 두드려 팼더니 먹고 살기 힘들어 중국이 붙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풀어주는 거. 어이구 그래 죽으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늦게 와가지고 뭐 그래서 또 액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 이 말을 해라. 우리는 만들지도 않았지만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럼 미국이 그래 북한도 봐. 쟤 포기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쁘게 잘해주니 너도 포기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이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제일 억울한 게 자기는 400만 배럴 정도 수출해야 되는데 두드러 패는 바람에 200만 배럴 정도밖에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감산 합의하자 그러잖아요. 이란은 억울하잖아요. 미국이 가가지고 얘는 원래 400 하도 되니까 400 쳐줍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게 사우디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미운 놈하고 친해지니까 친구가 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참수를 해버립니다. 그냥 미국이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파일을 보냈습니다만 이제 이란 성직자를 참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26까지 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봤을 때 사우디하고 미국이 그때 참수 이후로 완전히 틀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사우디는 이제 대놓고 표시를 하는 거죠. 오바마가 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좀 그래서 약간 조금 문제가 좀 있고 또 이제 지금 국왕의 아들내미가 실질적인 실세를 잡고 있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객기 어린 애들이 있고 이번에 저 성지가 있습니다. 시아파의 성지가 있고 수니파의 성지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사우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나 이란이나 한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파가 올 때 좀 볼 수 있게 좀 해주라는 협상이 있던 건데 결렬됐습니다. 너희들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성지를 이렇게 받고 못 가게 한다는 거는 악마로 보이는 거죠. 사탄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실제 아무튼 거기에는 기름을 둘러싼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기름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고 거기에는 뭐 근데 미국이 이제 그래서 9.11만 보더라도 왜 이라크를 때렸겠습니까? 결국에는 미국에서 청문회했죠. 이라크 후세인을 교수형까지 처했는데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를 내놔라고 했더니 팔포대 2개를 들고 옵니다. 그 증거가 사실 이거는 명분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죠.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게 근데 왜 그렇게 무리했을까?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석유 패권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에도 미국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고. 또 당연히 연결돼서 이 철강 문제도 당연히 미국에서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잠깐 질문이 들어와서 약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러면 중국의 구조조정 시진핑은 강하게 진행하고 있고 리커창도 11억 톤 정도로 줄이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고 실제 중국이 잠깐 얼마 전에 빠졌을 때도 그때 국영기업까지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간 기업은 물론이고 국영 기업까지 날리면서 회사채가 부도 위기가 나지 않을까 해서 빠졌다고 제가 지난주 강의 때 설명을 드렸어요. 꽤 강한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은 과연 잘 하고 있을까요? 잘만 하면 아주 좋은데. 근데 사실 구조조정이라는 게 예민한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고 정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이해 당사자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허베이에서 중국 철강의 4분의 1 정도가 생산되는 우리로 치면 포항급 정도 되시는 보면 되는데 포항보다는 좀 못하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 거기서 중국에서 보도가 나와요. 분명히 회사를 좀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강 생산이 늘고 있다는 게 중국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분명히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회사를 좀 날렸는데 왜 철강은 더 만들어질까? 원래 중국은 불법의 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공장을 없애라고 했더니 몰래 허가받지 않은 공장으로 기기를 옮겨놓고 계속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것도 아주 중국답죠. 아주 중국다워요. 그리고 말은 줄인다고 해놓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더 돌리니 이번이 기회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자. 왜? 옆에 공장은 문 닫게 생겼으니 이 기회에 우리가 해먹자. 중국 안에서도 왜? 중앙정부하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약간 좀 그래서 철강 구조조정 큰 틀에서는 잘 가고 있지만 세부적인 거에서는 마찰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이유로 한 번씩 흔들리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근데 또 중국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적어도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확인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찾아내서 보도를 하는 모습이 관영통신에서도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의지는 확실해 보인다는 건데 중국이 워낙 큰 나라고 그리고 중국은 또 우리 상식을 좀 초월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이런저런 사연은 좀 많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자 그러면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잠깐 보죠. 제가 한 달 전부터 이머징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좀 더 추세가 확인되면 들어가겠다고 자꾸 군불만 떼닫고 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안 들어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꺾였습니다. 신흥국 쪽에 자금 유입이 좀 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이때만 하더라도 상승할 때만 하더라도 6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 패드와치 기준으로는 3%대였습니다. 아예 안함이라고 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 4월 FOMC 이후로 연준 의원들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하고 강경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흔들리면 받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금리 올리면 흔들리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빠지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게 그래서 최근에 뭐 카페에서 뭐 특별히 뭐 액션이 없었던 이유가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진짜 할 것도 없었기도 합니다. 진짜 할 게 없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한 게 답이다. 더 흔들리면 받자는 거고 그리고 주식형 펀드에서도 뭐 여기서도 빠지고 있죠. 자 그럼 선진국으로 돈이 들어갔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도 지금 빠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주식에서 빠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채권 시장이나 MMF나 현금화로 돌아와 있다는 거겠죠. 왜겠습니까? 6월 달에 아무것도 안 할 것 같더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차하면 할 것도 같아요. 그럼 몸살이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강의 때 FOMC 4월 의사록이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모두가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시장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는 걱정하는 듯한 얘기가 쏟아지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가 보네 해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차라리 흔들리면 그때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우리는 어차피 포트의 대부분이 MMF이기 때문에 좀 더 그냥 기다리면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호흡을 길게 보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2,800 근처에서 좀 사가겠다는 전략을 했고 자 그러면 이것들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연준 의원이 오늘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하고의 이제 차이는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얼마나 줄었을까요? 그때만 해도 지난주만 해도 24%까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몇 프로일까요? 일단 올해 안에 한 번 올린다는 건 100%가 됐습니다. 거의. 그게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안에 올린다는 거에는 거의 100%가 움직이고 있고 6월, 7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로 올라와 있냐면 60%까지 왔습니다. 시장하고 연준의 스프레드가 많이 좁혀 있죠. 너무 크면 시장에 발표됐을 때 흔들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빠르게 이렇게 연준 의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우리는 빈말이 아니다. 트러스트 미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또 연기되면 이제는 이제 좀 더 나중에는 이제 약발이 안 먹일 수 있겠죠. 그래서 7월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데 6월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봅니다. 왜? 브렉시트는 점점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하고 여차하면 9월 달에 한 번 더 하든지 6월 달에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간다면. 그리고 중국에서 만약에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사인을 보낸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잖아요. G7의 메시지를 알아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통화 정책이 완화로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일단 이 구조조정을 받고 대신 부양을 해야 되는데 중국 혼자서 부양하기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미국의 무기날에 그 주변국들이 동시에 절하를 시켜주면 중국이 지준을 일하라든지 통화 정책을 써버릴 수가 있잖아요. 왜? 구조조정엔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환율 조정이 목표가 아닌 구조조정을 위한 통화 정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은 거기까지는 오케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1번 조항이 그거였죠. 그렇게 되면 달러는 잠깐 움츠러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기 갈 길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 풀린 유동성으로 구조조정을 만약에 성공까지 한다면 특히 우리나라도 그때 들어가겠죠. 우리나라도 그때 들어간다면 일단은 지금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재정정책이 됐든 통화정책이 됐든 구조조정이든 혼자서 할 수 있는 세상은 끝났기 때문에 뭔가가 오케이가 떨어져야 같이 움직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6월 2일 날에도 ECB 회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중국에서 파인을 받았는지 뭔가 액션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확실히 받아주는 제스처를 취하면 그 다발적인 통화 완화를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이 확인되면 MEF까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MFCI에 주가가 편입되고 그래서 외국인 자본이 쉽게 스며들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교제가 많이 풀린 와중에 덤핑 관세에서 그 자유롭게 EU하고 혹은 북미까지 시장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그게 좀비 기업의 청산을 전제로 한 거였다면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구조적으로 이제 추세 상승이 오고 이제 8년 동안 이어졌던 장기 침체가 대바닥을 찍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건 그렇게 돼야 문제겠죠. 좀 지켜볼 문제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굉장히 좀 기대할 만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되면 좀 기다릴 수밖에 없죠. 원래 작년에도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서 마찰음이 발생되고 거기서 약속을 깨고 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흔들림이 많은 시장이었는데 한동안 또 그런 게 이어질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말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만 가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이 오히려 굉장히 기분 좋은 그림을 그려갈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따로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이제 끝나고 질문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